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극대사 혼자 하시는 거군요. 네, 오늘 혼자 다음에 이제 밀폭 때 허준 씨 불러서 제가 하려고. 허준 씨 바빠요. 제가 아무 때나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극대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번 탑건 매버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영화에서 본 그런 실사판 작전이 있었다고. 오늘은 그 실사판 작전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영화가 이 탑건 매버릭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례에서 아마 강한 모티브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1981년에 있었던 이 작전은요,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건설 중이었던 원자로를 전폭기를 동원해 파괴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요, 바빌론 혹은 오페라 작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탑건 매버릭의 실사판 오퍼레이션 바빌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전의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네, 1970년대 초부터 이라크를 통치한 사담 후세인은요, 핵무기를 제조해서 이라크를 중동의 패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찾은 최고의 파트너는 프랑스였죠. 이라크에 제공되는 원자로는요, 프랑스에서 설계된 오시리스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시리스하고 이라크 이 두 단어를 이제 합해서 이 새로운 원자로 이름이 뭐였냐면 오시라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어요. 오시리스 플러스 이라크, 그래서 오시라크. 근데 이라크에서는요, 오시라크라고 안 불렀고 공식 명칭으로 타무즈1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 오시라크는요, 바그다드 남부 근교의 알트웨이다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알트웨이다는요, 이 오시라크 원자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소련과 이탈리아의 기술 제공으로 건설된 핵 관련 시설도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트웨이다에 있던 여타 핵시설들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오직 프랑스에서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인 타무즈1, 즉 오시라크에서만 제조가 가능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요, 이 오시라크의 도입과 이를 통해 획득하려는 핵무기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제4차 중동전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제리커1 탄도미사일과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로 아랍 국가들에 대한 핵 공격을 기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에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죠. 그래서 이 오시라크 원자로의 도입이 공공연한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한 것임을 공언합니다. 1980년에도요, 후세인은 군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이라크군은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야 한다. 사실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은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이집트에 이어서 이라크가 중동의 패자가 되겠다는 얘기였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라크의 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현존하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라크의 연구용 원자로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외교적 해결 방법부터 암살, 그리고 폭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죠. 그 초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관계자의 암살을 먼저 시도합니다. 근데 이 관계자의 암살 경우는 이미 예전에 이집트의 나세르가 살아있었을 때, 한참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나세르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의 탄도미사일 배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자의 암살이었어요. 그걸 그때는 검토만 했었는데 이번엔 써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먹었냐? 실제로 프랑스가 이라크의 원자로를 이전하기 전까지 관계했던 주요 인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당합니다. 당연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모사드가 개입했다는 심증은 아주 강하죠. 강한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오시라크 핵시설 관련 협력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이었던 이라크 핵개발 책임 과학자였던 이집트 출신의 야히야 알 마샤드가 호텔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근데 뭐 변사체를 보니까
완전 두개골이 쪼개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프랑스인 매춘부 마리 클로드 마가리였는데 이 사람이 사건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해결의 열쇠였어요. 이 여자가 증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증언을 하기로 한 전날, 증언하기 전날 느닷없이 파리 시내에서 의문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역시 마리 클로드 마갈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시라크 핵시설의 건설에 관여하는 프랑스인 기술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에 의해 공격당하는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졌고요. 역시 같은 날 이라크 핵플랜트 건설을 담당한 이탈리아 스니아사의 로마 사무실에서도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황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이스라엘이 저질렀다고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음지에서만 행해지는 음험한 공작들뿐만 아니라 양지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처음으로 감지한 게 197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이스라엘은 이라크에 대한 핵기술 협력 제공을 중단할 것을 프랑스한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아주 총력을 기울이죠. 하지만요, 프랑스는 이를 무시하고 이라크와의 핵 협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프랑스는 뭐라고 했느냐? 이라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나라라는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묵살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메나hem 베긴은요, 이렇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에제르 바이츠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에제르 바이츠만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인데 아주 막강한 실력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사실 에제르 바이츠만도 매파였어요. 근데 너무나 이스라엘이 매파적인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적이 생겼었거든요. 완전 국제 왕따가 됐었다고 이때. 그래서 바이츠만이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 1980년 8월 28일에 국방장관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훗날 이스라엘 수상이 된 시몬 페레스 역시 오시라크 핵시설 공습 계획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 베긴 수상이 너무나 많은 반대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되었던 오시라크 핵시설 타격 계획을 연기했죠. 그리고 이 연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 대선이 있었거든요.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스와 미테랑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스카르 데스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선을 노렸죠. 근데 이제 베긴이 생각한 거예요. 미테랑이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크의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게 미테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뭐 카더라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베긴은 미테랑한테 승부수를 던졌었죠. 그리고 이 지스카르 데스탱은 사실 그 이라크 핵 협력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주요 수출 품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였어요. 무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의 한 축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원자로 수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 계획을 완전히 막 밀어붙였었죠. 그리고요, 대선 결과 베긴의 예상대로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테랑이 베긴한테 통수를 치죠. 미테랑 역시 전임자였던 데스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와의 핵 협력을 지속했죠. 더욱이 이 무렵이 되니까 이라크의 핵무기 보유 능력 확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은요, 이라크와 우라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같은 서방 국가들도 이라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역시 이라크가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원자폭탄 여러 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외교적인 해결이 물 건너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있었나요? 네. 일단 이스라엘은요,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행정부는 바그다드 근교에서 핵시설을 건설 중인 프랑스를 맹렬하게 비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무부도요, 주 이스라엘 프랑스 대사를 통해서 프랑스 정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죠. 근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요식행위예요.
진짜 조치는 따로 있었죠. 이스라엘 수상 베기는 이미 1979년에 이스라엘 공군 수뇌부에 이 오시라크 원자로 타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F-15A/B 전투기는요, 원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게 이 F-15A/B는요, 당시 이게 제공 전투기였어요.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가 주 임무였단 말이지. 그래서 지상 공격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핵시설 타격에 투입하기 힘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크 핵시설 타격에는 대지 공격 무장 탑재가 가능한 F-4E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공습을 시도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타격에 투입한 F-4E 전투기들에게 이란 공군의 도장과 이란 공군의 마크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1980년 9월 30일 이란 공군 도장을 한 2대 F-4E 전투기가 오시라크 핵시설 파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폭탄까지 떨어뜨렸어요. 폭탄까지 떨어뜨렸는데 이게 주변 시설에 다소 피해를 준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자로 본체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라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렇죠. 오시라크 핵시설을 공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공 무기가 증강되기 시작합니다. 이 오시라크 원자로 주변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1980년 초에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F-16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F-16은 단거리 전투기인데 문제가 없었나요? 예, 이게 좀 경량급 전투기 때문에 이제 항속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시라크 핵시설 공습에 8대 F-16A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F-16A 전투기를 운영하는 117 비행대대하고 110 비행대대에서 각각 4대의 F-16A 전투기를 차출했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엘리아트 기지에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디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워낙 F-16 전투기가 이게 장거리 전투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F-16 전투기에 보조 연료 탱크를 적재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연료 탱크 투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이라크까지 가요. F-16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근데 오시라크 상공에 도달해서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분리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조 연료 탱크를 이제 분리하려면 이 3번 스테이션과 파일런 3번하고 파일런 7번에 있는 폭탄을 투하하고 나서야 보조 연료 탱크를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습에 투입될 F-16A 전투기들은요, 오시라크까지 원거리를 비행한 동안, 그것도 어떻게 비행하냐면은 이제 적정 고도로 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상에서 50m 정도로 초저고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때 뭐 봤어? 그 탑건 매버릭하고 비슷해요. 초저고도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날아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텅 빈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한 상태에서 비행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라크 닿기 전에 이미 보조 연료 탱크에 연료를 다 소진하거든요. 그럼 미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료가 바닥나버린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력만 증가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원거리 비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F-16A 전투기를 무려 1100km나 비행시켜야 하는 이스라엘 공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연료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폭격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라크군 요격기들이 오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도구 파이팅을 절대 못한, 왜냐하면 여러분 도구 파이팅 하면은 연료가 팍팍팍팍 달거든. 그러니까 폭탄만 떨어뜨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조 연료 탱크까지 이렇게 큰 걸 달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해결책이 요원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타 공대공 무장 없이 폭탄만 달고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라크 원전 공습 작전에 행동 반경이 긴 F-15A 전투기 6대를 호위기로 차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F-16에는 전혀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라크군 전투기들하고 만나면 기관총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 없이. 그래서 F-15A 전투기가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계획이 효과적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작전의 세부적인 계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공격 루트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공기들은요, 엘리엇에서 출격해서 아일라트 상공하고 아쿠아바 상공을 경유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를 따라서 요르단 남부 상공을 통과하는 코스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자칫 아랍 민간인들에게 노출될지도 모르는 아랍인 마을과 도시를 피해야 하는 비행 코스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각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격 목표에 도달할 전까지 절대 아랍 측에 발각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다드까지는요, 여러분 사막 지역 상공으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짧은 비행 거리가 아니지만 레이더에 탐지당하는 것을 피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루트를 선택해야 됐고요. 그리고 오시라크 원전 상공까지 50m 정도의 초저고도로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대로 고고도로 비행을 해서 돌아온다. 그리고 철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F-16 파일럿들한테 내린 철칙. 절대 연료 낭비가 엄청난 도그 파이팅에 말려들지 말 것.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비행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폭격 방법이었습니다. 폭격 방법은요, 원자로에서 대략 20km 서쪽 지점에서 일단 F-16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급상승해서 도달 고도에 이르게 되면 횡전해서 35도 도립 각도로 60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하강하게 되죠. 이거 많이 봤죠. 탑건 매버릭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얘가 슈퍼넷이 쭉 가서 산 넘어서 넘자마자 횡전해서 돌아갔죠. 비슷해요, 지금. 대략 20km 서쪽 지점에서 급상승해서 도달 고도에서 횡전한 다음에 35도 도립 각도로 내려 꽂힌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요, 원자로의 기반을 조준해서 3,5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 3,500피트면 거의 한 상공 1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올 땐 적의 방공 무기에 대비해서 플레이어를 투하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영화에서 본 장면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폭탄을 5초 간격으로 투하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8기의 폭탄으로도 충분하지만 확실한 파괴를 위해서 총 16기의 폭탄을 투하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F-16 한 대당 2발의 폭탄을 탑재하거든요. 2,000파운드짜리 2개를 8기니까 2발씩 해서 총 16개의 폭탄이었죠. 이 탑재 무기는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원자로의 중심에서 폭발하도록 지연신관이 장착된 2,000파운드급 폭탄이었습니다. 이 오시라크 원자로는요, 지대공 미사일하고 대공포에 의해서 방어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높은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브리핑에서 알 수 있듯이 타격에 투입된 8대의 F-16 전투기들은요, 아랍 국가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려 1,100km에 달하는 긴 공격 루트를 선택해야 했고요. 약 50m 정도의 초저고도를 항력 증가가 큰 2,000파운드급 폭탄을 탑재하고 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요격기에 발견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이 때문에 모사드에서도요, 바빌론 작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성공 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작전이라고 아주 맹비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스라엘은요, 1981년 6월 7일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드디어 1981년 6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1분이었습니다. 8대 F-16A 전투기와 이들을 오시라크 핵시설 상공까지 에스코트할 6대 F-15A 전투기가 시나이 반도 북쪽의 에일랏 공격기지에서 이륙합니다. 이 작전 일자를 일요일로 잡은 것은요, 프랑스와의 외교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오시라크 핵시설에서 프랑스인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자칫 공습 시에 프랑스인을 살상함으로 해서 프랑스 정부와의 외교 분쟁에 말려들 위험을 크게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리고 혹시나 일요일에 프랑스인 기술자가 핵시설에 남아있어서 프랑스인이 사망했을지라도
프랑스인들이 핵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을 공수일로 잡는 등 프랑스인의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변명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F-15A 전투기와 F-16A 전투기들은요, 사우디와 요르단, 이라크의 민간 거주구역 상공에서 아랍 민간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였으므로 사람이 살지 않은 사막지역 상공으로 비행을 합니다. 또한 초저공으로 갔죠. 왜? 이런 나라들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알투에이타 근처로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엄호를 담당했던 F-15A 전투기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이라크 공군 요격기의 네스브로부터 F-16A 전투기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6,000m 고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F-16A 전투기들은요, 약 1,000m 상공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바로 횡전해서 하강하면서 2,000파운드 폭탄 2기씩을 투하했죠. 드디어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F-16A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니까 의외로 이라크군 방공망이나 이라크군 요격기들이 손을 놓고 있었어요. 한 대의 이라크군 요격기도 보이지 않았고 방공망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원래 5초 간격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떨어뜨리자,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편대장한테서. 그래서 2분 동안 5초가 아닌 15초 간격으로 오시라크 원자로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로 위에 그 돔 구조물이 있었거든요. 요게 타켓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공군들이 떨어뜨린 이 2,000파운드 폭탄이요, 요즘 같은 제이담 같은 폭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8기가 2발씩 떨어뜨리는데 진짜 그들 말에 의하면 이 돔 구조물로 쏙쏙 들어갔대요, 다. 그러니까 첫 공격으로 이 돔 구조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돔 구조가 파괴되면서 여기 구멍이 뚫려요. 파공이 형성됐거든요. 그 다음에 투하한 폭탄이 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곧바로 돔을 지탱하고 있던 원통형 구조물들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탄을 그 안에 쏙쏙쏙 집어넣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세팅이 돼 있었다? 지연신관으로 세팅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연신관으로 세팅된 폭탄이 원자로 노심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폭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시라크 원자로 감속재와 연료재가 있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파괴돼서 외부로 노출이 됐죠. 한마디로 작전은 대성공한 겁니다. 작전 후에 세계 여론은 어땠나요? 일단 작전 후에 이스라엘은 작전 성공을 굉장히 자축했어요. 그리고 이 공습작전에 참가했던 그 조종사들은 전부 다 영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는데, 하지만 국제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전 공습 직후 이스라엘 정부는요, 세계의 비난 여론에 휘말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공군의 작전은 진짜 이건 뭐 인간의 극한의 한계를 끌어내는 작전이지만, 이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남의 나라 영공을 불법으로 지금 가로질러서 폭탄 떨어뜨려 온 거거든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르단, 사우디 영공을 그냥 그 나라에 허가도 없이 막 침범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우디 요르단도 뒤집어지죠. 그래서 사우디 요르단에 있던 그 당시 그 방공 책임자들도 다 잘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맹비난을 한 거예요. 심지어 서방 언론들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합니다. 1980년 6월 9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망상이라는 헤드라인 제목으로 기사를 싣습니다. 프랑스가 바그다드 근교에 건설한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각이며 근시안적인 호전성이다. 아주 혹평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깐부잖아. 그리고요, LA타임즈는 심지어 이 공습을 테러라고까지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요, 이 공습을 뭐라고 평가하냐. 작금의 중동의 환경에서 그런 공격을 시도했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비난한 거죠. 그리고 주 UN 미국 대사였던 진 커크 패트릭은요, 이를 두고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이 공습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빗대기까지 했었습니다. 작전에 다른 수일당 같은 게 있나요? 네, 이 오시라크 원전 공습 전까지요, 이스라엘 공군 현역 장성으로서 오시라크 핵시설 공습 계획을 주도했던 다비드 아이브리는요,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미국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무렵 미 행정부는 이 다비드 대사에게 붕괴된 오시라크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선물로 증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치하합니다. 다비드 아이브리 장군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장군께서는 이라크 핵개발 프로그램을 1981년에 중단시키는 걸출한 업적을 쌓으셨고 덕분에 우리는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미 국방장관 딕 체니가 이렇게 글을 써서 준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걸프전 당시에 미군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똑같은 작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어떻게 구성했냐면 F-16, F-15 전투기, 그 다음에 EF-111 전자전기, 그 다음에 F-4G 팬텀 전폭기, 그 다음에 KC-135 공중급유기 등 무려 100여 대의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공격에 나섰어요. 오시라크 원전을. 그러니까 1981년에 오시라크가 이스라엘군한테 박살나고 나서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었어요. 이라크가. 이걸 훨씬 더 좋은 원자로로 바꿔서 이 오시라크 발전소를 끝내는 뭐예요? 완성시켰다고.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방공망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철옹성 같은 방공망을 깔아놨는데 걸프전이 터지니까 이라크의 핵 능력까지 완전히 일소시키자 해서 100여 대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거였죠. 81년에 한번 깼으니까 안 만들겠지 또 만들었단 말이야. 딱 가려고 했는데 예전하고 비교도 못하는 방공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엄두를 못 냈는데 걸프전이 터지니까 미국이 이걸 제거하겠다고 100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스트라이크 작전이 실패합니다. 2대의 전폭기만을 상실한 채 작전을 중단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켓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뭘 동원하느냐? 당시로서 최첨단 폭격기였던, 공격기였던 F-117을 출격시킵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 이번엔 스트라이크 패키지 없이 8대의 F-117만 출격시켜서 어떻게 됐을까요?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당시 이라크군요. 근처에 적기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내리에서 거의 잊혀졌던 바빌론 작전이 2003년에 충격적인 재난사고를 통해서 이를 흐릿하게나마 기억하던 사람들의 뇌리에 되살아납니다. 우주에서 임무를 끝내고 착륙을 위해 케네디 우주센터를 향하던 컬럼비아호,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우주항복선 컬럼비아호가 텍사스주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승무원 7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시 승무원 중 한 사람이요, 이 오시라크 원전 공습에 F-16A 조종사로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알란 라몬 이스라엘 공군 대령이었죠. 라몬 대령은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수상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서 컬럼비아호 승무원으로 선발되어 컬럼비아호에 탑승했었습니다. 그리고 귀환 도중에 컬럼비아호의 폭발로 사망한 거죠. 이 라몬 대령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컬럼비아호에 탑승할 때도 유대교의 모세 5경 중 하나인 토라경을 휴대하고 탈 정도였죠. 그리고 오시라크 핵시설 공습 시에는요, 8개의 F-16A 전투기 중 가장 위험한 임무인 8번째 공격, 즉 마지막 공격 임무를 수행했던 조종사였습니다. 공격에 투입된 8명의 F-16A 조종사 중 최연소였습니다. 당시 25살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이 공격 작전의 브리핑이나 공격의 패턴을 보면요, 이 탑건 매버릭과 놀라우리 많이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35C는 F-15A, 슈퍼호넷은 F-16A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F-35C가 호위기로 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데요, 이 저공 침투에서부터 급상승에 횡전한 후 급강하면서 폭격을 하는 공격 패턴까지 거의 판박이로 영화에서 재현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이 실제 사례를.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공군력으로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시설이나 운영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북한이 핵실험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악화 인류를 향해 치닫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핵무기하고 탄도미사일 개발로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북한. 이 북한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으로 항상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로 위협해 왔죠. 그리고 여기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무력이 분쟁의 최우선 해결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평화는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원을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수단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하죠. 아니면 아예 상대방하고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있든가. 적의 위협 거점을 우리 역량만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적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때렸다가 우리도 호되게 우리가 준 만큼 혹은 준 것보다 훨씬 더 호되게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이게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찌되었든요, 국제관계라는 건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극세사 시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바빌론 작전, 오시라크 원전 스트라이크 작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